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의 수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야당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국회 법사위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네요. 네, 노만석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이었던 어제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 만인데 대검은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를 포기했는데요. 이후 수사 공판팀 검사들이 상부에 외압이 있었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노 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 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검찰 내에서 노 대행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네. 파장이 커지면서 일선 검사장들과 평검사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섰고요. 급기야 노 대행은 이틀 전에 하루 휴가를 내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예정대로 다시 출근했지만 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이대로는 직을 수행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사의를 표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당분간 초유의 사태인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될 걸로 보입니다. 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항소 포기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죠. 네,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어제 국회에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으로부터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을 뿐이고 검찰의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거고 대통령실과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개입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진수 차관도 제가 노 대행에게 전화를 한 건 맞지만 사전 협의와 사전 조율이었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노 대행은 대검 관계자들에게 이 차관이 전부 항소를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던 3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염려됐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항소를 하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돼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질 걸 우려했던 건데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란 압박을 받았었다. 이런 의미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노 대행이 사퇴했어도 법무부 외압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여야 정치권 반응은 어떨까요? 예,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한 채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고 주장했고요. 네. 7,800억 원이란 무지막지한 돈으로 대장동 업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범죄자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고요. 검사들에 대한 을 분쇄하겠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법무부에 항명하는 검사 전원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고요.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가능하게 하고 검사장도 평검사로 강등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의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국회 법사위는 어제 소관부처의 예산안을 심사를 했는데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부안보다 40억 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아예 주지 않겠다는 지침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지금 검사장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성명을 낸 걸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오고요. 예. 국민의힘은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곳은 특활비를 주고 안 들으면 안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청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선동 혐의로 특검에 체포됐네요. 네, 황 전 총리는 어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서 특검에 체포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에 자신의 SNS에서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는 글을 적은 게 특검 수사의 발단이 됐습니다. 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만큼 말과 행동에 사회적 파급력이 있다면서 내란 선동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어제 특검 사무실에 와선 기자들 앞에 섰는데 네.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 내란죄가 있어야 선동을 하는 거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 지금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어제 곧바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예. 또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는데요. 특검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추가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김건희 여사가 신청한 보석신문도 열렸죠? 네, 김 여사 측은 어제 보석신문에서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건 가혹하다면서 보석만 허가된다면 전자장치도 차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특검은 김 여사가 측근인 유경욱 정지원 전 행정관과 진술을 논의한 정황이 있고 예. 이들은 지금 코바나 콘텐츠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네. 검찰 수사 당시처럼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보석 결정 시점을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다음 달 3일인 결심 공판 이전에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어제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일종의 당근책을 내놨네요. 네, 대통령실은 그제 모든 중앙부처에 TF를 설치해서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하루 만인 어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감사안법을 개정해서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정책감사가 공무원을 소극적으로 일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과 같은 문제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반대로 국민 세금을 낭비한 대규모 사업의 문제나 숨겨진 부패를 드러내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정책감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거라고 했고요. 네. 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하겠다. 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겐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예.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고 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자 곧바로 당근을 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미 계획된 걸로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데 유의사항 전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실시됩니다. 네. 올해 응시자는 55만 4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3만 명 넘게 늘었고요. 예.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수능을 다시 보는 N수생이 이제 소폭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응시자가 늘어난 건 올해 고3 학생들이 태어난 2007년이
당시 황금돼지 띄어서 이례적으로 출산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함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겨야 하고요.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이 안 됩니다. 예. 또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다 반입이 안 되고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수능이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됐을지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 없는 수능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상위권 성적을 가를 문항이 어떻게 출제됐을지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수험생 입실이 완료되는 8시 10분까지 전국의 수험장 주변 지나시기 평소보다 많이 혼잡하겠는데요. 서울 지하철 공사는 차량편을 늘려서 오늘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 집중 배차하고 일부 관공서와 기업에선 오전 10시 이후 출근이 진행됩니다.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 고속도로 사고 구간인데요. 서해안선 서울 쪽 비봉 부근이 현재 화물차 사고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8단 분기점부터 3km 구간 정체 극심한 만큼 미리 국도로 우회하시는 편이 더 낫겠고요.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목포 방향도 사고 구경 차량들로 매송부터 비봉 사이 6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더 내려가선 경부선 부산 쪽 남청주 4차로 역시 대형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서원 분기점에서 송내, 안현과 하기 분기점 일대로 판교에서 일산 쪽도 김포 부근으로 오늘 일찍부터 정체 굳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늘은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해외 증시 마감 상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그 1시간 정도 전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셧다운 종료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이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시작했다가 막판에 흐름 보니까 사실 어제와 거의 비슷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가 0.68%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26% 하락, 그리고 S&P 500이 0.06%. 그래서 아마 미국 증시 차트를 보시면은 좀 되게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좀 변동성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구체적인 상황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나스닥이 쉰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형 IT주들이 좀 쉰 것 같다 싶어서 일단 봤는데, 일단 AMD의 리사수 CEO가 직접 AI 거품론을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액션이 나오면 이제 같은 관련 업종들 주가가 다 오르기 마련인데 의외로 또 많이 빠졌어요. 이제 이것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기술주 전반에 퍼진 거 없이 AMD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하락세, 약세 마감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M7 대표 기술주 M7이 대부분 하락하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이기가 좀 어려웠었던 그런 시장 분위기였고요. 대신에 어저께 헬스케어가 좋아서 이제 계속 다우존스 분위기도 좀 좋고 좋은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다우존스가 그대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달 들어서 금값도 하락세를 멈추는 느낌인데 오늘은 어땠을까요? 네, 금값이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최근에 다시 4,200달러 선을 좀 돌파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금값이 너무 높아서 안정적이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락세는 좀 끝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건 아무래도 최근에 유가 급락이 오늘도 좀 이어졌어요. 네. 이것과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셧다운 종료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2월에 FOMC에서 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마구마구 반영이 되면서 이게 금값까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연준 위원들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11월에 일단 FOMC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데이터를 보고 아마 12월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는 10월달 금리 인하도 굳이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12월 금리 인하 여부는 그 사이의 경제 지표들을 좀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 사이에 나오는 데이터들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밤새 여기 환율 어땠을까요? 네, 이게 사실 환율이 너무 높아서 최근에 보면은 거의 뭐 IMF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IMF라는 단어에 되게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높은 이 환율 상황이 너무 참 두려우실 것 같긴 한데 다행히 어저께 이제 하루 만에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장초반에 1,469.85원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에 아주 조금은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세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1,469원대 초반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달러 강세가 맞물려가지고 여기에 또 엔화 약세까지 들어오니까 원화 예. 약세를 더 압력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직 우리가 사인을 안 하긴 했지만 이제 미국에 거의 매년 200억 달러씩 또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이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분명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져나가는 흐름인데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상승에 제한폭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환율 관련 이슈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외환당국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셧다운이 이제 거의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최근 다시 기술주의 반등으로 이게 이어지는 분위기예요. 지금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수 수급은 단기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지금 미국은 어닝 시즌이에요.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날 발표되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원래 항상 미국은 그 시기에는 그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언제나처럼 당일 만일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컨센서스 발표가 있거나 했을 때 그거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나오는 장세가 유지가 될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랬던 게 미국 증시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화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오랜만에 코스닥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보다 우세했네요. 네, 확실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미국처럼 이제 순환매가 좀 매우 잘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주요 3대 지수가 이끌다가 이제 좀 쉬어가면서 그 흐름이 이제 러셀 2000, 즉 중소형주들 위주로 흐름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면서 그 물량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코스닥 쪽으로 좀 유입된 모습이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코스피는 1.07% 상승 마감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2%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밤새 소프트뱅크의 엔비디아 지분 매각 여파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사실 이건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손정희 회장님은 이미 수년 전에 엔비디아 물량을 대부분 다 매도를 하셨고요. 예. 남은 물량을 좀 이제 우리가 매도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굳이 놀라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뭐 코스닥의 상승세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세를 만들어가는 키 맞추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진 느낌인데 그동안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에서 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 확실히 지금 이번에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에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찬영 총재도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 말 그대로 이제 지금은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어저께 미국에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훈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바이오 제약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 다 반도체주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로 수급이 들어오면 코스피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개별주 중에서도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그 종목들이 어제 시장을 좀 리드하는 모습인데 ABL 바이오가 일라일리와 3조 8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 사실 뭐 그간 다른 업종에 좀 밀려가지고 바이오 제약주들은 좀 관심 맞게 있었는데 마치 나도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의 바이오 제약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2차전지나 다른 업종들이 좀 밀리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주들을 거의 1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코스닥은 바이오 제약이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의 흐름이 돌아오고 있고 그
시장 내에서도 이제 업종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에서 누가 주로 매수에 나섰을까요? 외국인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 상황이 좀 우리나라가 되게 불리해요.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사실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약 4,281억 정도 순매도로 했고요. 개인들 역시 4,466억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과 외국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아마 크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해 어제 기관 같은 경우는 9,128억 원의 순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업종별 상승 순위를 보니까 증권이 5.71%, 금속이 3.93%, 보험이 3.84%를 강세를 보였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능 시험일이라 1시간 수년대 열리는 증시 어떨까요? 일단은 오늘 수능 보시는 여러분들 일단 좋은 결과를 응원하고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 분위기랑 좀 많이 연결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우존스, 대형주 위주, 이제 우량주 위주의 다우존스가 좋은 모습을 보인 만큼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어제랑은 조금 이제 비슷한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너무 불편함 없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미리 할 수 있는 미국 ETF들 있죠. EWI, FAKR, 코르 세 가지가 각각 0.66%, 0.79% 그리고 2.11%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그래도 오늘 안정적인 어떤 흐름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미국에서는 스몰캡 위주의 러셀 2000 지수가 조금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에 어제 코스닥 강세랑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게 가지 않을까도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중소형주 투자를 지금은 그만두고 이제 대형주로 이제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지금 진행되고 계신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밸런스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되 대형주 위주로 너무 지금 시장이 끌려가니까 이제 그쪽으로 매수를 못 하셔가지고 이른바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중소형주 위주에도 지금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고요. 실적이 이제는 바닥에서 살아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시간에 좀 투자하시는 느낌으로 코스닥 중소형 기업들 그리고 코스피에도 중소형 기업들 그리고 이 대형 기업들에게 수주를 직접 받아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은 올 연말은 아마 좀 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에서 전해드린 내용 참고하시면서 그래도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능일은 오늘 다행히 입시 추위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는 수험생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는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아서 입시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기준 서울 최저 기온은 6.7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았습니다. 네. 입시 시간에는 9도로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에도 추위에 떨 일은 없겠는데요. 예. 3교시가 진행되는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음. 다만 오늘도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두꺼운 외투 한 벌보다는 네. 적당한 두께의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공기질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좀 탁하다고요. 네, 오늘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섞여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도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머물겠습니다. 또한 오전부터 국외에 미세먼지가 유입돼 남동 지나면서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에, 오후에는 대전과 세종, 충북, 광주와 전북에, 밤에는 경상도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초미세먼지 오래 가진 않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깨끗한 북서풍이 불어와 중서부 지역부터 점차 거치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은 오늘 시험 끝나면 사실 성적표가 나온 12월 초까지는 한숨 돌리잖아요. 네. 그런데 다음 주 초에
날씨가 다시 또 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전북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추워집니다. 서울은 월요일 아침 영상 1도, 화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네. 여기에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예. 이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충남과 전라도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계속 강조드리지만 보온에 특히 신경 써야 네. 되는 계절입니다. 오늘의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격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황운하 조국 혁신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1일에 2025 전당대회 출범식을 열고 예.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식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많이 예. 바쁘시죠? 예, 예. 네. 예. 지금 보도를 보면은 조국 전 비대위원장만 단독으로 출마를 했는데 네. 궁금합니다. 당 내에서 다른 분들이 나도 한번 대표에 도전해 보겠다 이런 움직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내에서 이제 좀 조국 대표 말고 네. 다른 분들이 좀 조국 대표와 경쟁을 벌이는 것이 이제 전당대회 흥행에 좀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는 저한테도 좀 당대표 출마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조국 대표에게 아직은 힘을 실어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당원들의 생각도 그러하고 그래서 예, 예. 조국 대표에게 좀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는 것이 당이 좀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고 지금 이제 좀 당이 그간 좀 혼란을 겪은 부분이 있었는데 예.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고 또 도약을 위한 그런 통합과 혁신 뭐 이런 걸 좀 마련하려면 조국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견해가 일치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조 전 위원장이 이기는 강소 정당 이걸 내거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치 개혁을 통해서 거대한 양당 독점 정치를 종식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강소 정당 정치 개혁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거대 양대 정당이 뭐 큰 선거 때마다 예컨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경우도 이제 51대 49의 싸움을 벌이고 네. 뭐 총선을 하더라도 거의 양대 정당이 90% 이상 이렇게 의석을 싹쓸이 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 소수 정당이 자리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긴 한데 예. 지난 선거 때 조국혁신당에게 무려 690만 표를 유권자들께서 주셨거든요. 예. 그 뜻은 뭐 그 당시는 이제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켜달라는 그런 뜻이 가장 강했겠지만 양대 정당의 폐해를 극복해달라라는 그런 의사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국혁신당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양대 정당의 그 독점적인 그런 정치 지형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폐해들, 후진성들을 극복하고 예. 좀 제3당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달라라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그 조국혁신당이 성과를 내서 그래서 양대 정당의 이외에 제3정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주셨어요. 조 전 위원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제로로 0으로 만들겠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여러 민주 진보 진영 당들과 협의를 할 거라고 했는데 일단 합당 가능성 얘기는 아예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합당하기에는 뭐가 지금 적어도 합당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뭐가 진행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네. 지방선거를 치른다. 네.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서 지방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정당들과 어떤 식으로 이 협의를 하실 건지 예를 들면 광역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초의회도 다르고요. 어떤 식의 전략을 이렇게 구상하고 이해하시면 있습니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조국 대표께서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제로로 만들고 기초단체장 뭐 절반을 줄이고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민주 진보 세력들이 분열되는 일 없이 단일화해서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린다. 국민의힘 후보를 선거에서 이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해서 표를 갈라먹어서 국민의힘에게 어부지를 안겨주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벌여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일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면 대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네. 뭐 기초의원이든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든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호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단일화할 것입니다. 단일 후보를 낼 것입니다. 단일 후보. 네, 단일 후보를 내는 방법은 네. 협상을 통한 단일 후보를 네. 내는 방법도 있고 네. 또 뭐 단일화 경선을 통한 네. 그런 단일 후보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네네네. 방법인지 이런 부분은 향후 민주당과 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네. 다만 기초의원은 최소 2명부터 많으면 3명, 4명, 5명까지 뽑는 네네. 예, 그런 이른바 다인 선거구제가 있거든요. 예. 제가 21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하던 대전 중구를 예를 들자면은 네. 3개 선거구에서 각 3명씩 뽑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조국혁신당은 다 후보를 내야죠. 네. 예, 3명 뽑을 경우에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3명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그런 경우를 기초의원은 다 모든 지역구에 좋은 후보만 있다면 네네. 다 출마시킨다. 예, 다 후보를 낸다. 네네. 그러나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광역의회 광역단체장은 호남을 제외하고는 민주당과 단일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요. 네. 또 경기지사요. 부산시장이요. 여기서도 단일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네, 네, 당연히 단일화합니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당연히 단일화합니다. 당연히요. 예, 당연히 단일화하고요. 즉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다 내서 싸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근데 누구로 단일화할지는 모르죠. 예컨대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 네. 후보로 출마한다면 네네. 조국 대표로 단일화하는 것을 전제로 출마하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앞으로의 이제 전개 과정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보실 것 같고요. 의원님 출마 관련한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
대전시장 출마 얘기가 제일 많이 거론됐다가 얼마 전부터는 세종시장 출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의원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도 당과 협의를 해서 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야 되지만 예, 대전시장을 출마할 수도 있고 세전시장을 출마할 수도 있고 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네. 지금. 네.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예. 조국 대표도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등으로 거론되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그러나 조국 대표도 그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가 아니라 네.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조국 대표가 국회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국회에 남아서 조국 혁신당을 제3당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하고 2028년 총선에 대비해서 조국혁신당 2018년 총선에서 최소 5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으로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예컨대 광역단체장을 한 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의 위상이나 외연 확장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볼 때는 대전시장이나 세종시장을 네. 제가 출마해서 네네. 당선이 돼야죠. 네. 물론 이 경우도 대전시장이든 세종시장이든 제가 출마한다는 것은 민주당과 단일 후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선이 되면 조국혁신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향후 대중정당 이후에 2030년 수권정당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에 남아서 국회에서 원내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요구도 있고 예, 예.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당내 논의도 필요하고 또 지금 정치권 상황도 보셔야 되고 아직 변수들이 꽤 많이 남아 있네요. 맞습니다. 아직 뭐 변수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예.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 지지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저조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마 의원께서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조금 컨벤션 효과를 좀 많이 내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네. 유권자들 관심 어떻게 모으실 생각이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가 좀 흥행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 당 지지율도 뭐 좀처럼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해서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당이 통합과 혁신의 모습을 보이면 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뭐 물리적으로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전국을 순회하는 그 뭐 토론회 또 연설회 이런 걸 갖기는 좀 어렵고 예. 유튜브를 통해서 좀 흥미있는 요소들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컨대 조국 대표라든지 또 최고위원 출마한 후보들이라든지 이런 네네. 후보들을 대상으로 혁신 검증 대담회 뭐 이러한 네. 그 흥행을 끌 수 있는 요소들을 도입했거든요. 예예. 그래서 당원과 일반 지지자들 또는 일반 시민들께서 그런 그 유튜브에 생중계되는 유튜브에 참여해서 대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좀 흥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가장 지금 이슈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격렬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제 국회에 나와서 여러 발언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 장관의 일종의 뭐 해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도 될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이 발언을 놓고 여야 시각이 크게 엇갈리거든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이 이제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라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원론적인 수준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예. 이제 장관은 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장관은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예, 예. 다만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 경우 항상 서면을 통해서 수사지를 해왔습니다. 예. 장관이 정말 지휘할 생각이 있었다면 네. 서면을 통해서 지휘를 했겠죠. 항소를 하지 말아라라는 네네. 지휘를 했을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노만석 그 대행도 예, 예. 이것이 장관의 어떤 의중이 실린 항소 포기 지시구나라고 해석을 했다면 네. 총장은 아니고 비록 대행이지만 현재 검찰의 수장인데 그렇죠. 예. 당연히 네. 장관에게 서면 지휘를 요구했어야 됩니다. 네. 장관의 뜻이 뭡니까?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항소 포기 지휘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아닙니까? 라고 지휘 서면 지휘를 요구했어야죠. 네네. 이제 와서 뭐 그 책임지고 뭐 그 사의 표명을 했던데 네. 사의 표명할 수준 정도였으면 네네. 그런 마음이었다면 네. 당연히 장관에게 지휘를 요구해야죠. 지휘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난 지휘를 수용하지만 장관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예. 지휘를 수용하지만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에 사의를 표명한 이런 검찰 수장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방식을 택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그 서면 지휘도 없었고 그냥 신중하게 판단해라. 네. 이런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또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소에 대해서 전혀 반대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그게 명시적인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이거 항소 포기하는 뜻 아닌가? 이거는 정말 비겁한 검찰 수장으로서는 좀 기대 이하 실망스러운 그런 처신이죠. 예. 뭐 항소 포기하는 명확하게 지휘를 해달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은 정말 독자적으로 판단하든지. 예. 검사장들, 지청장들, 일부 검사들 반발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방송에서 좀 거친 표현을 해서 청취자분들이 죄송한데 차제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예, 검사들이 지금까지 아주 선택적으로 집단 항명을 해왔거든요. 네. 정말 정의로운 검사들이라면 마땅히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다 침묵했습니다. 그 기준은 오로지 검찰의 조직 이해관계, 조직 이기주의였거든요. 지금까지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너무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했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당시 지기현 판사조차도 검찰이 이거 항소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상급심의 판단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신은 구속 취소를 하면서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했거든요. 예. 그때는 검찰이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나 주가적 사건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예. 지금 특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 이해관계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뭐 평검사부터 과거에는 평검사 회의도 뭐라고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랬어요. 예, 예.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 중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동, 집단적인 정치 의사 표시를 하는 유일한 집단, 집단적 정치 의사 표시를 하면서 처벌받지 않는, 불이익받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검찰입니다. 차제에 이 집단 항명은 이 범죄로 규정하고 차제에 그 아주 이 뿌리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법무장관이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노만석 그 대행의 사의도 사표도 즉각 수리를 해야 되고 예. 이 따라서 지금 뭐 여러 검사장들도
뭐 열 몇 명의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지청장이니 뭐 평검사니 뭐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감찰권 발동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래서 형사 고발까지 뭐 파면은 현재 검사징계법 때문에 파면은 어렵지만 해임 등 중징계와 그다음에 형사 고발 등을 통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목표는 건수 하나 잡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게 목표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는 걸 보면 내부적으로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는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조차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건수 하나 잡았으니까 이거를 빌미로 검찰 개혁을 한번 저지시켜 보자. 또는 검찰의 속내는 사실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으니까 어쩔 네. 수 없는데 네네. 자신들에게 수사권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 그게 이른바 보안수사권이거든요. 보안수사권의 이름으로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 우리가 이때다. 이때 우리 조직이 똥도를 뭉쳐서 한번 저항을 해보자. 전형적인 조직이기주의죠. 이걸 통해서 보안수사권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술수입니다. 네. 이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현행법상은 파면까지 징계를 할 수는 없는데요. 예.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검사 징계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찬성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당연히 검사징계법은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그 공무원들 징계 절차가 있거든요. 검사만 특별히 떼가지고 검사 징계를 따로 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법이죠. 이 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됩니다. 검사징계법에 파면이 없습니다. 그 검사들은 파면되려면 탄핵 소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사들이 뭐 징계 절차도 그렇고 뭐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급수도 우리는 검사장이면 우리는 차관급이야. 막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직급도 올려가면서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그간 특권적 집단으로 국민들한테 군림해 왔거든요. 그런데 검사징계법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그래서 검사들의 그 오만방자했던 그리고 오로지 검찰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검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오만방자의 생각에 빠져 있던 검찰들이 여러 가지 그 검사징계법이라든지 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근거로 그런 착각에 빠졌었는데 검사징계법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네. 조금 비껴간 얘기긴 한데요. 최근에 조국 전 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말들을 오가고 있습니다.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조 전 위원장이 한 전 대표와 1대1 TV 토론을 하자라고 글을 올리신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제안했죠.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에는 전현직 법무장관이 다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도 지금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공개 토론 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론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요. 그리고 네. 굳이 토론을 한다면 네. 한동훈 대표는 물론 이제 전 법무장관이고 네. 전 당대표이긴 하지만 예. 조국 대표는 현직 그 조국혁신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가 제가 듣기로는 뭐 정성호 장관도 토론해도 좋다. 네, 뭐 추미애 네. 법사위원장도 토론해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일단 토론은 격이 맞아야 합니다.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전 장관이고 전 대표일 뿐입니다. 예. 아무런 당에서 어떤 공식 직책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역시 네. 예컨대 조국혁신당의 박병원 대변인이라든지 또는 김규현 변호사도 아마 토론을 제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제안한 토론부터 한동훈 대표가
받아야죠. 예, 그런 분들하고 토론하는 게 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토론의 내용은 차치하고 일단 격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네. 예, 격이 안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사실 토론하자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의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린 검찰을 뭐 한동훈 대표 표현에 따르면 검찰 자살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미 검찰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이미 죽게 만든 이미 죽었거든요 그때 검찰 정치 검찰로 전락시키고 네, 검찰을 이용해서 사실상 쿠데타를 저지르고 이러면서 검찰을 망가뜨린 주범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른바 검난 사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네.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정해진 게 있어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혜원입니다. 오늘 사연은 미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척수장애가 있어 여행을 못 간 지 오래됐는데요. 편의 차량을 이용해 늦가을의 제주도를 마음껏 누리고 왔습니다. 갈대숲이 예쁜 상군부리, 시원한 바람이 부는 샛별오름, 그리고 푸르른 제주의 바다까지. 꿈만 같던 제주 여행, 다음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다녀오고 싶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서쪽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오늘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경기와 충청, 호남의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안개가 짙은 편입니다. 상층에는 기압골 뒷자리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해 있고요. 이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공기는 조금 차가운 느낌입니다. 게다가 맑은 날씨에 복사 냉각이 원활해진 것도 아침 추위의 원인인데요. 수능 한파라고 할 만큼 춥진 않아도 영하인 곳도 있고 서울이 현재 6.9도입니다. 수험생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 전반적으로 맑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과 17도, 대전, 전주 18도 등 14에서 21도 분포로 평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중요한 점은 오전부터 서쪽 지방에, 밤에는 영남 지방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북서 기류를 타고 중서부 지방으로 유입되겠습니다. 그러나
있다가 늦은 오후가 되면 북서풍의 영향으로 조금 해소되는 경향을 띠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내려가서 서울 3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등 12에서 1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먼바다 물결이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네, 이번엔 국회 법사위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국회 예결특위 법사위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 공방 역시 치열했습니다. 어제 이진수 법무차관이 나왔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나와서 각각 입장을 밝혀서 다 보도가 됐는데 어제 두 분 발언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이 사건이 도대체 커질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커져야 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얘기도 그렇고 차관 얘기도 그렇고 제가 아는 그 두 분들의 성품으로도 그렇고 어떤 수사 주의권을 발동한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면 된다라는 그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고 그 의견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서 뭐 그렇게 이견이 있으면 듣지 않으면 될 일을 가지고 그것을 충실하게 또 의견을 따랐다가 뒤늦게 사표 파동을 내고 또 반발을 일으키고 또 무책임하게 사직을 하고 이렇게 이르는 그 상황들을 보면 검찰의 어떤 그 내공이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나 할 정도로 또 한 번 놀라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했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여전히 외압이라는 그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 뭐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그 얘기를 대검 차장에게 전화로 그 입장을 전달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반드시 항소를 제기할 사안이었으면 제기했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작 수사의 문제도 드러났고 특히 무죄의 이유가 너무 명백합니다. 그 무죄 이유가 보면은 특경법 위반 부분은 액수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추상적인 이익 외에. 네네. 그리고 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의 경우에도 서판교 터널 그 개설한다는 것이 이미 관보에 다 보도가 되고 공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성남 시민에게 다 알려진 일이라 직무상 기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명백한 무죄 이유 이것을 반박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도 항소에 실익이 없어서 포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뒤늦게 법무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 행태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노대행은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 사의 표명과 사표 수리로 대통령실이 이제 사의 수용 방침을 밝혔으니까요. 이 검찰의 움직임 반발이 잦아들 걸로 보십니까? 아마 뭐 계속 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동력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유죄가 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은 그 김호수 검찰총장 때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호수 검찰총장 때 기소한 부분인데 이것은 유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서 정치검사들이 나서서 2차 기소했던 부분 이게 이번에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정치적인 욕심만 가득 담겨 있던 사안이다 보니까 1심이 무죄를 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논리가 너무 타당하고 항소해도 무죄가 날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따라서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는 것도 그 불가피한 그런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더 주장을 하고 따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이 또 차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수사지휘권의 발동이 아니다. 의견의 제시니까 참고해서 결정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을 안 들었으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저런 얘기를 했었으면 이건 내부적으로 검찰이 어떻게 그동안에 그 상부의 명령 지침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감기를 걸려오고 더 부당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굴종해왔던 이런 관행이 있어서 이걸 쉽게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장관이나 차관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의 주장을 할 명분이 없을 걸로 곧 거품이 꺼질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노대행이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퇴임식 때 뭐 입장을 내놓을 것 같다는 게 이제 검찰 쪽의 설명인데 퇴근을 하고 집 앞에서 취재진하고 만나서 한 발언이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돼버리고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진 않았다. 자, 이 보도에 따른 발언 내용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본인은 어떤 그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를 알고 이진수 차관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대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뭐 요구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는 아닐 것 같고 다만 노대행이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면 네. 정치권에서 여야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방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난번 그 국정감사 때 법무부에 아니 국회에 와가지고서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각자 다른 주장을 할 때 거기서 느꼈던 심적 부담을 토대로 본인이 그런 부담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외의 압박 사유는 없었을 것이고 네, 아마 네. 느꼈다고 한다면 네. 스스로 그 어떤 그 과거 검찰이 정치 검찰이 저지른 그 어떤 그 사고 쳐놓은 이런 그 조작 기소에 대해서 수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이 반발하는 검찰에 대해서 검사징계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거론됐고 지금 어느 방안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마 이제 파면을 상정하고서 그런 말씀들을 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해임까지만 규정이 돼 있고 파면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해임은 변호사를 3년간 못하게 돼 있고 파면은 변호사를 5년간 못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징계법을 없애면 일반 공무원처럼 공무원 징계령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5년간 그 변호사 개입 불가능한 이제 파면이 가능하다 예, 이런 예. 취지의 주장이었을 겁니다. 네네.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징계를? 저는 뭐 이 사안에 대한 징계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한 징계부터 제도로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안에 그다음에 대해서는 제도로서도 말씀해 주시죠. 뭐 징계위원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니까 제가 답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네. 이것은 국가의 기강을 해뜨리는 문제고 조직의 이기주의를 너무 심하게 드러냈던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제도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 국민들의 어떤 요구 같은 것들 또 잘못된 행태를 저지르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응징을 생각하면 네. 파면 제도도 도입이 돼야 한다. 그래서 검사징계법을 없애든 네네. 검사징계법에 그 파면 조항을 신설을 하든 어떻게든 파면도 가능한 그런 제도는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럼 당내에서 좀 이 관련한 논의를 진행시키실 계획이신가요? 이미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발의가 돼 있고요. 예, 그 논의를 할 때 네. 파면 조항을 아마 삽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 또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발은 있겠지만은 지금 그 반발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반발하는 검사 중에 만약에 윤석열 징계 소송 때 상고를 안 하거나 그다음에 윤석열 석방결정 때 또 직시항고를 안 하거나 김건희에게 불려가서 조사를 했었을 때 이 세 사건이 있었을 때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견을 제시한 검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줘야 맞는 것이고 존중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문제, 항소 포기, 그것도 뒤집힐 가능성이 전혀 실익이 전혀 없는 사건을 가지고서 반발하는 이런 모습은 네네. 저는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사 3건 중에 한 건이라도 반발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충분히 존중을 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제 또 법사위에서는 검찰 특활비 얘기도 거론이 되고 논의가 됐는데 지금 정부안보다 40억 원으로 넘게 삭감이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삭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좀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안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비판이 있다 보니까 그 50억까지 낮추는 걸로 72억을 52억으로 낮추는 것까지 소위에서 논의를 했고 예. 또 그 전체 회의에 올라와서는 네. 그 국민들의 그 어떤 그 거부감이 더 크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30억 수준으로 그것을 낮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혹시 어제 보도를 챙겨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지침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번에 노대행에게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한 18명의 검사장들이 속한 검찰청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검사장들이 그 청에 남아 있는 한 그 청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네. 왜 그러냐? 국민 뜻에 반하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질 않는다. 다만 그 구체적인 수사가 그 기관장의 입장과 상관없이 구체적인 수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그 심사를 해서 용도를 특정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제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완전히 모두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또 집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남겨놓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 기관장의 손은 거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예. 자, 지금 또 쟁점으로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게 몰수 추징금이지 않습니까? 예, 여야 의원들이 이 몰수 추징금 관련해서 해석이 달라요. 어제도 저희가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여야 그 몰수 추징이 정부에서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고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고 사실 제각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부패재산 몰수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 권한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 검찰이 추징을 통해서 그 범죄 수익 추징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성남시가 스스로 그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검찰에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추징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 네.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네네. 그 의견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 유죄가 인정이 돼야 뭔가 추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애초에 유죄가 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예. 액수 특정이 어려워서 특정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네네. 그다음에 그 업무상 비밀이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서 이해충돌방지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논리, 네. 1심의 논리를 깰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무죄가 당연한 것이고 무죄이면은 추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2차적인 문제는 사실 따질 가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제도 이제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또 보도를 보면은 지금 장외투쟁 카드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론전 힘이 실릴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아마 뭐 그런 주장이 선전선동이 잠시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무죄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항소하게 내버려 두고 앞으로도 그런 관행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잘 설명이 되고 예. 이 사안이 왜 무죄였고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 당연한 사안이었는지 네네. 왜 이걸 조작 기소라고 하는지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된다고 한다면 금방 오해가 풀릴 부분이다. 거품이 꺼질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 얘기를 한 가지 꺼내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론조사 한 가지를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8일부터 9일간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5.4%, 적절하다는 의견이 38.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의견을 완벽하게 대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 흐름은 일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저도 존중받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게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어떤 검찰과 국민의힘 그 주장 때문에 마치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권한 행사인 것처럼 비춰졌고 또 정성호 장관이 강압을 행사한 걸로 비춰졌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가거나 또 항소하면은 뒤집힐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겠지만은 이건 애초에 무죄였다. 추징이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었다. 또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알려지면은 아마 이제 금방 정상적인 여론이 나올 거라고 국민들의 오해가 풀릴 거라고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이 논란, 항소 포기 관련한 논란이 길어지면 어느 쪽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어지면은 당연히 국힘 지금 현 정부를 상대로 공격할 것이 없다 보니까 김현지 비서관은 인기심 공격에 치중하다가 여기에 이제 열중하는 핑계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주제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네. 그래서 저는 어제 법무부 장관에게 네. 이것은 무죄일 수밖에 없다. 당연한 무죄이기 때문에 항소에도 실익이 없는 사안이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제대로 좀 알려드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노력이 좀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정조사요.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전혀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사안이 도대체 왜 국정조사가 돼야 할 사안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론으로 정해진다고 한다면 네네. 저는 충실히 따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개인적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네. 지금 기강문란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네. 인사권을 발동하고 네. 징계권을 발동하고 네. 특히 조작 기소를 하는 바람에 너무도 명백한 무죄를 받았던 그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 네.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더 급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예. 가려내기 위한 태스크포스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TF 역할 필요,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힘에서는 저게 내란몰이다, 사상검증이다, 무슨 여러 가지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게 출범한 배경을 보면은 군인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내란에 동조를 하거나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이 승진하는 사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 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되짚어보는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 부처 공무원들 중에 혹시라도 내란에 가담을 했는데도 승진을 하거나 또는 주요 보직에 앉아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그것이 의혹이 상당히 근거가 있으면 적법 절차에 따라서 뭔가 진상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징계든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이미 잘된 사람한테 무슨 정치보복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거나 모든 공무원을 상대로 핸드폰 조사를 하거나 사상 검증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다. 진실의 왜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란과 관련해서 이제 특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행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누구나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조사하는 중에 디지털 포렌식 이런 언급도 나왔어요. 물론 동의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지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표현하는
반대하는 분들 쪽에서는 뭐 공포 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란 가담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을 상대로요. 지금 일단은 모든 공무원들이 떤다고 그러시는데요. 내란에 동조하고 가담할 유치에 있는 사람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겁을 느낀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만 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저 뭐 대검의 뭐 과수부 뭐 직원이라든가 군경이라든가 일반 공직자 중에 네네. 극히 일부가 거기에 가담했거나 동조를 했거나 한편이 됐거나 이런 행태를 보였을 텐데 그 극소수 외에는 떨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검사, 핸드폰 검사를 한다는 것인데 네. 이것은 원래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내부적인 특수 권력 관계에 의해서 핸드폰 제출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예. 진술서 작성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네가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어떤 그 사실상의 그 인식상의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것인데 적법적 절차에 어긋나게 뺏어서 본다든가 뭐 마음대로 그걸 사생활을 뒤진다든가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럴 정부가 아니라는 점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떨어야 할 공무원은 뭐 0.01%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무원을 책임 추궁하고 또 이 아까 승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무원들 중에 일부 또 승진했던 사례가 있고 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지만은 이게 조사가 굉장히 세밀하게 엄밀하게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이게 보복이라는 그 문제 제기는 계속 뒤따를 수도 있고요. 당사자가 또 이 징계에 대해서 또 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네. 오해를 받고 네. 그런 조사를 받을 사람 자체가 거의 몇 손가락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진상을 정확하게 옥석을 가리고 그 불이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인사 혜택을 받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공직세 사회 내에서 불신이 생기고 또 어느 공직자가 앞으로 그 불법을 정상화하는 데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질서 차원에서 그 옥석을 분명히 가리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를 상대로 엉뚱한 그 손해가 주어질 것처럼 사상 검증이 이루어질 것처럼은 걱정은 애초에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당에서 사법부의 재판 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법불신과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둘러싸고 지정 배당 의혹을 제기한 건데 어떤 근거일까요? 예. 그건 아마 너무도 독특한 그 지기현 판사에게 김용현 사건이 그 배당이 되고 네. 또 그걸 핑계로 윤석열 사건이 거기에 관련 사건이라고 배당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그 대법원장과의 그 친분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그 지기현 판사에게 지정 배당이 된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근거는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는 제도가 법원이 있는데 이게 김용현 사건이 그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지정 배당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지기현 판사에게 지정 배당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법원 설명에 의하면 그 판사들의 협의를 거쳐서 일반 배당으로 자동 배당을 했다. 무작위 자동 배당을 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는 이제 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전산 기록 무작위로 그 돌렸다는 전산 기록을 한번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것을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는 지금 그런 입장인데 네네. 법원에서 이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배당 행정에 관한 것이니까 네. 일반 행정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료를 줘서 네. 뭐 불씨를 해소해도 될 텐데 네. 왜 그걸 안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더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 관련한 것을 국회에서 요구해서 사법부에서 자료를 준 적이 혹시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현장 국감을 갔을 때 그때도 로그 기록을 예. 보려고 하셨는데
이후로도 이제 확인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 가서 로그 기록을 보자고 했던 것은 네. 그 대법관들이 도대체 기록을 보고 재판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 복사는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럼 PDF 파일로라도 봤는지 한번 그 본인의 그 전산 인 기록, 아웃 기록을 한번 보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재판 내용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간섭이고 기록을 봤는지 여부에 대한 진실 논쟁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니까 좀 법원이 지금이라도 응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지금 이제 내란 관련 재판 일정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재판부를 믿고 지켜보는 중이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내란 재판 결과, 내란 재판 전체가 언제쯤이면 이게 좀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기현 판사는 12월 달까지 재판 공판 진행을 마치고 2월 달에 판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란이 일어난 지 이제 1년이 넘도록 이게 재판이 이렇게까지 지연될 일인 것인가? 그게 좀 국민의 인식에 비춰보면은 좀 수준에 안 맞는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주일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해야 맞는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느슨하게 진행을 하고 안 나와도 골석 재판을 허용을 하고 또 심지어는 여름에 2주 동안이나 또 휴전기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대체 국민 눈에는 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석방 당시에 부당한 석방을 했던 그 행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지금 불신을 받는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법원이 좀 뭔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좀 더 제대로 하라라는 독려 정도는 해줘야 맞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법의 독립인 것처럼 국민은 아무 소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법의 독립인 것처럼 주장하는 저런 법원의 그 관행과 모습 이것은 정말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 신문이 있었고요. 지금 김 여사 측에서는 어떤 조건도 수용을 하겠다며 이제 지금 보석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불륜 의혹을 특검이 제기했다. 망신주기다. 발권 수사로 이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석 신문을 통해서 김 여사 보석될 가능성 그리고 이런 김 여사 측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범행을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인들과의 말맞춤을 통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국민의 또 분노도 겸해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법원이 보석을 허용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건강이 안 좋다. 뭐 심지어는 뭐 변호인 얘기하면 교도소에서 복도에서 뭐 혼잣말로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어제 뭐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뭐 그런 일은 있다고 보고받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시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기각이 됐잖아요. 이번에 결과 달라질까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애초에 1차 기각이 잘못됐습니다. 법률가인 법무부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에 뭐 좀 뭔가가 뭐 정확치 않다. 않았을 수 있다는 식의 뭐 이런 판단을 한다든가 교도소에 독방을 확보하라. 룸을 확보하라. 그다음에 출국 금지 공무원들 대기하라. 이 지시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뭐 좀 더 뭐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회계 망치간 논리로 기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새로 드러난 것이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을 정당화할 문건을 작성해 오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도둑이 제발 재리듯이 이게 위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정당화할 문건을 작성해 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적인 구속 결정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진격의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4주가 지났습니다. 대책의 실효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자,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 실제 아파트 값 동향 지금 어떨까요? 일단은 아파트 가격 동향의 경우에는 11호 대책 발표하기 전에 주간 기준으로 서울이 0.5%대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지난주 기준으로는 0.19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는 둔화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주간 0.5 상승은 연율화 거의 25% 이상의 상승세이고 주간 0.19도 연율 10% 이상의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 상승 기조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가장 큰 차이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네. 11호 규제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제고 거래 규제이다 보니까 대책의 내용 자체가 네.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월간 기준으로 약 1만 건 넘는 서울시 거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지역별로 차등이 있다 손치지만 평균적으로 80%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영등포나 광진구, 성동구 같은 지역은 90% 넘게 감소를 했어요. 네. 거의 영등포는 94%씩 감소했고 네. 그리고 경기도 12군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분당을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80%대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토지를 지정한 그 지정 효과, 거래 규제 효과는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값 동향은 연율로 환산하더라도 여전히 상승세긴 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확 줄었으면 네. 앞으로는 아파트 가격에도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네네. 당연히 단기적으로 거래 규제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주택의 시장 가격이나 동향 조사를 할 때는 거래량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 가격이 있는 건수에 몇 건 거래됐는지를 곱하면서 네. 적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래량이 감소한 부분으로만 인해서 상승률 자체는 크게 둔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가격이라는 게 저희가 주식시장도 보고 부동산 시장 다 보고 하지만은 거래 규제 그 자체가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규제는 아니고 결국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결국은 수요 공급이라든가 다른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서 나오는 거에서 이제 기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 거래 규제 그 자체로 인해서 가격 상승률이 둔화가 되는 것은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이제 이 거래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난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저께 국토부가 그래서 11호 대책 발표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갑작스럽게 기자단 간담회를 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그 거래 규제를 하다 보니 그리고 토거제를 하게 되면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전세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역마다 좀 차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규제 감소의 경우에도 원래부터 토어제였던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에는
감소폭이 작았고 서초는 전월 대비 7%밖에 안 빠졌는데 네. 토어제 아니었다가 토어제가 된 데는 평균 80% 넘게 빠졌던 것처럼 서초, 강남, 송파로 대표되는 고가주택군에는 전세 매물이 오히려 늘었고요. 그리고 토어제가 아니라 다를까 새롭게 지정이 된 곳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이 감소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이 감소한 곳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네. 국토부는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곳에 대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지역별로는 는 데도 있고 쭌 데도 있어가지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변화는 전세 가격은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원래 예. 전세가가 주간 0.1 이하였는데 지금은 서울 기준으로 0.2를 넘어서고 있기는 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리하에 있어 보이는데 네네네. 월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체감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월세가 상승하는 게 월세 선호로 인해서 상승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예. 11호 대책 이후에 이런 가격 변화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집값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지금 강남 상호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거죠, 집값이요. 근데 아까 서울 전체가 0.19라는 얘기는 네. 현재 서울 전역에서 하락세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10.15 대책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거는 주택가격 강세인 지역은 소위 범강남권이랑 한강벨트 주변인데 왜 서울의 주택 가격이 낮은 이제 2분위, 1분위 지역도 네네. 토지거래 허가를 같이 규정했냐 이런 것처럼 현재 주간 0.19가 나오는 있는 상황에서 매매 시세 하락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상승세가 너무 높다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도강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들 지역은 원래 11호 대책 발표하기 전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거의 없거나 미미했던 지역이어서 지금은 거래도 과거의 그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1호 대책을 했다고 해서 근본적인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네. 그냥 가격 약세, 저는 그냥 이제 소위 보합세라고 하는데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11호 대책 발표 전에 서울에서 가격 강세가 크게 나타난 지역은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5개로 쪼개면 5분위가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고 네. 4분위가 그다음 마포, 마포 성동구를 포함해가지고 마포, 성동, 동작, 양천구 등으로 대표되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에서 굉장히 초과 상승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거래량 감소로 약간 위축되는 거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규제 지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경기 12군데만 지정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정하지 않은 데가 이제 화성 동탄이라든가 구리시라든가 수원도 4개 구에서 3개가 지정되다 보니까 네. 권성구는 빠지고 등등 이런 일이 있고 안양도 평촌이 지정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구가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결국 그런 과정에서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요. 구리는 대책 전에 0.1이었는데 지금은 뭐 0.5대로 올라왔으니까 거의 서울의 강세 수준에 부합하는 만큼. 구리가 0.5. 네, 구리는 사실은 남양주 네. 아래에 있고 송파 그 네네네. 밑에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범 서울 생활권 도시거든요. 통근 네, 통학률도 네. 높고 그래서 그런 서울 통근 통학권이 높은 지역들의 이제 전반적인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매매가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덕 장관이 규제 지역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아니 규제 지역을 이렇게 또 확대하면요. 그럼 또 옆에 지역 비규제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풍선 효과는 결국 이제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부터 여러 논의가 좀 있었는데 네네. 풍선 효과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0.15 대책 바로 직전에 뭐 서울만 강세였다는 건 그건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사실 22년부터의 그냥 중기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지방에 대한 선호가 약해지고 서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그 트렌드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초과 상승세가 좀 나타나면서 10.15가 나온 거거든요. 예, 예. 지방 비선호와 서울 선호는 결국 지방 소멸과 수도권 존속이라는 그 지역적인 양극화를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 지역 안에서 뭐 양질의 주거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제가 없다면은 자연스럽게 풍선 효과는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사용된 부동산 통계를 문제 삼으면서 개혁신당이 지금 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들을 원고로 해서 취소 청구 소송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거는 15 대책인데 15 대책이 발표될 때 조정 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면은 해당 지역의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약 1.3배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 이상 높아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은 9월, 8월, 7월이냐, 6월, 7월, 8월이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15 대책 자체는 15일에 나왔지만 9월 데이터가 10월 13일에 나오다 보니까 네. 9월 데이터까지 반영을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이제 서울 기준으로는 4개 구가 빠지게 돼요. 강북, 금천, 그다음에 도봉구나 중랑구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9월 데이터를 13일에 나왔는데도 그걸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경기도도 일부 지역이 빠지거든요. 네. 이제 수원 같은 데가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8월 데이터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 지역 근데 지정 권한은 주정심이라는 데서 하는데 네. 주정심은 9월 데이터가 13일에 내부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외부인들인데 외부인들이 그 내부 데이터를 보진 않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10월 15일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네네. 대책은 14일 저녁부터 엠바고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의 그 논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네네. 뭐 그냥 큰 해프닝인데 그냥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런 트집을 잡을 만한 그런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송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뭐 원고 쪽에 그게 승소 가능성. 문재인 정부 때 그 주택 통계 관련한 조작과 관련한 그 조사조차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단기간에는 결론이 아예 안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분양가가 27억 원인데 당첨만 되면 30억 원의 차익을 볼 수 있어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25억을 가진 현금 부자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청약과 관련해서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현금 부자만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제 네.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얘기는 자주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의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역이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감이 투기과열 지구를 전역 지정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다 배제해 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서울에 있는 4개 구만 분상제 민간 분상제 지역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 분야이기 때문에 시세가 얼마든지 간에 그냥 공급가액으로 분양을 하게 되고 지금 이런데 주택을 짓는 공급가액의 원가는 27억 원대라는 거고 예. 시세는 이제 50억 원대라는 거니까 로또 청약이 나오게 된 부분이고요. 네. 다만 뭐 현금 부자만 청약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것이 이번 280가구 모집에서도 5만 4천 명이나 들어와서 280대 1이 나왔는데 네. 5만 4천 명이 약 30억씩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175조가 되거든요. 한국 가계에 175조라는 유동성은 없기 때문에 현재 네.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허청약이 상당히 많고요. 일단 해본다. 네, 되면 뭐라도 되면 생기겠지 뭐라도 하겠다는. 이런 마음의 허청약이 제가 봤을 때 일단 상당히 허수. 많아 보이고 네네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러 가계 동향 조사에서 상위 1% 가구 기준으로 순자산액이 80억인데 금융자산 30억쯤이라고 하는데 그 1%가 22만 가구거든요. 네. 근데 22만에 이미 대부분 다 유주택이신데 무주택으로 이렇게 넣은 거라 등등을 고려해 보면 허천량은 좀 많아 보이고 예, 다만 예.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된 건데요. 네네. 그러나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투가 지역이 투기 과열이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버리면 조합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시가 분양이 안 되고 되죠. 원가 분양을 네. 하니까 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서울 25개 구 그리고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규제는 현재 없다는 거는 그거는 조합 입장에서는 그냥 사업을 원속도대로 진행을 하고 일반 분양가를 받더라도 괜찮다는 거를
이제 양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분야가 관련한 규제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 네. 강남 3구와 용산에는 항상 이런 이슈들이 그냥 있기 반복이 때문에. 된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짧게 지금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항 때문에 목동 여의도 같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네, 실제 원래 상황은 어떻게?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해서 투가 지역은 1세대 1주택 기준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하셔야지 양도할 수 있는데 네. 직전에 그냥 서울 강세장에 샀는데 팔고 싶어도 지위 양도가 안 돼서 못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는 이거와 관련해서 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종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허가를 새로 득해야 된다고 일부 오해하셨거나 아니면은 모든 1세대 모든 세대원이 10년 5년을 채워야 된다거나 등등 해석과 관련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한 거래는 일반인들이 좀 안 해보셔가지고 그쵸. 구청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컨펌이 나면은 네네.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재건축 지위 양도랑 또 겹쳐지면은 굉장히 복잡한 매매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들이 목동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새롭게 토어제가 된 지역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11호 부동산 대책이 갖고 오는 여러 양상들이 예전부터 알던 양상도 있지만 또 새로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정보입니다. 작년 수능일이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였고요. 올해는 6.7도 정도로 작년이 덜 추웠습니다. 그래도 수능 한파 수준이 아닌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서울 6도대로 출발했고요. 아침에는 좀 쌀쌀했는데 낮에는 서울이 17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전주, 대구 18도 등 전국적으로 14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다시 추워져서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기온도 서울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와 더불어 서쪽 안개와 미세먼지가 날씨의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충청 호남의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낀 곳이 많아서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날씨는 전반적으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서쪽으로 다소 들어와 있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대기가 탁하겠는데 늦은 오후부터는 북서풍에 의해서 해소되는 곳이 꽤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26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오늘 아침에 교통 혼잡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 시행됐죠? 그렇습니다. 일단 주요 궁궐 같은 경우에도 1시간 늦게 문을 열고요. 행사도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늦춰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주식시장도 10시부터 이루어지고 네. 특히 오후에는 영어 듣기 평가 시험 시간이 35분간 항공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항공기의 이착륙을 모두 다 중단합니다. 네. 그래서 항공기들이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한 140편 정도의 항공기가 상공에 있게 되는데 승객분들은 불편해도 참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좀 이 항공기 이착륙까지 통제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렇죠. 신선하게 보시더라고요. 한국 문화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 이렇게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지 요즘에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수능 선물 트렌드가 좀 달라졌다고요? 올해는 네이클로버 굿즈가 트렌드라는 건데요. 양말이나 텀블러, 키링, 생활용품까지 네이클로버가 새겨져 있고 또 클로버 모양의 쿠키 또 케이크도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네이클로버냐? 네이클로버는 이제 행운의 상징이기도 한데 사실은 합격을 위해서 여척 이렇게 붙이고 이런 거는 결국 결과잖아요. 합격을 해라. 그런데 네이클로버나 이런 것은 따뜻한 위로의 측면이 있고 또 요즘에는 사실 입시 전형이 좀 다양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실용성을 따지기 때문에 에너지바나 기능성 음료를 선물로 이렇게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만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기프티 카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유용한 텀블러 같은 실용적인 그런 선물도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매년 이맘때면 아이돌들의 수능 응시 여부가 화제를 떠오르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응시와 미응시로 좀 나뉘지겠죠. 그래서 제로베이스원의 한유진이라든지 킥플립의 동현 그리고 투어스의 경민과 이진아 유사랑이 응시를 하고요. 아이브의 막내 이선은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이브 같은 경우는 안희준부터 장원영, 리즈까지 다른 멤버들도 수능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아연과 라미 그리고 아일릿의 원희 그리고 하츠투하츠의 유아와 스텔라도 응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응시하지 않는 아이돌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K-팝을 포함해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대학 진학보다는 현장에서의 어떤 활동이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영국 영화과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일단 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명도를 높이는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고 특히 개인과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현장이 더 이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너무나 바빠요 지금. 왜냐하면 국내만이 아니고 해외 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수능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무대에서 누군가는 시험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미래를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젊은 세대의 현재의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주변에도 수능 안 보는 혹은 대학을 안 가는 뭐 그런 친구들도 자녀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변화된 흐름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과 달리 좀 획일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점차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블랙핑크 로제가 블랙핑크 로제하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그래미 어워즈 본상에 올라서 화제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상이라는 건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레코드 등을 포함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다른 때보다 인상적인 것은 뭐 본상에 올라간 것도 있는데 여러 팀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또 캐대안의 골든이 올라갔고요. 또 그동안은 방탄소년단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에 3차례나 올라갔는데 남성 아이돌 그룹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여성 보컬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는 그래미에서 수상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로제 같은 경우는 이미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래미 어워즈에서 또 후보에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사실 로제의 아파트보다는 이제 골든 같은 경우가 영국에서 뭐 9차례, 빌보드에서 8차례나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후보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로제 그다음에 K-팝 데몬 헌터스 말고 또 올라간 분들이 있으시죠? 일단 많이 부각이 안 된 그룹이 있는데요. 한미 합작 걸그룹인 캐츠아이가 신인상인 베스트 뉴 아티스트 부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트 뉴 아티스트상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신인상인데 신인상은 제너럴 필즈라고 그래서 4대 본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데뷔 2년 만에 캐츠아이가 이렇게 올라갔고 또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도 올라서 결국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로제 그리고 골든의 이재를 포함한 3명 그리고 캐츠아이가 이 부분을 두고 다툼을 벌였기 때문에 최소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은 상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의 노래상에는 이제 로제하고 골든 팀이 이제 경쟁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눈길을 끄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미 어워즈는 가수 프로듀서 엔지니어들이 투표를 합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신규 회원 절반이 39세 이하고요. 그리고 58%가 유색인종인데다가 30%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색인종 여성 39세 이하면 K-팝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팬일 가능성이 높아서 어느 때보다도 수상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레코딩 아카데미는 부문별 후보를 대상으로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최종 투표를 하고요. 내년 2월 1일 미국 LA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상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얻어복귀를 선언했네요. 어제 저녁에 이 뉴스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니엘, 민지, 한이가 이제 응답이 없었지만은 혜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로통도 공식 입장을 전했고 나중에는 다니엘과 민지 한이도 3시간의 시차를 두고 복귀 의사를 법무법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 이탈을 선언한 지 1년 만이었고요. 네. 분석하기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1심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설에 따르면 거의 6천억 원대의 위약금을 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항소 마감일 전날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이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어도어는 지난 7월에 뉴진스를 겨냥한 그런 복귀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원 복귀하게 되면은 민희진 전 대표에게 프로듀싱을 맡길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 전 대표와 소송을 어도어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소식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도 거의 9% 가까운 급등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우리 이런 이제 뉴진스의 복귀는 어도어나 하이브뿐만 아니고 K-팝 전체였던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도 이제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제 팬들을 위해서 좋은 활동을 하고 다만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바꾸면 좋겠습니다. 네. 자,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역사상 전무후무한 3연속 우승 3핏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9일 2025년 롤드컵 결승전에서 T1이 KT 롤스터를 3대2로 꺾고 통산 6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요. 3핏을 달성을 했습니다. 페이커의 안정적인 미드 운영과 오너의 정글 존재감 또 캐리어의 지원 능력이 돋보였고 마지막에 한타에서 구마요시 이민영의 미스포춘이 결정적인 활약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참고로 롤은 한 팀당 5명이 각기 다른 역할 그러니까 탑, 정글, 미드, 바텀, 서포터 역할을 맡아가지고 상대 진영의 넥서스를 먼저 파괴하면 이기는 전략 게임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뭐 이재명 대통령도 밝혔습니다마는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과 개발 계획을 인정한 건 아니다. 이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 개정 절차 자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한 거고 그 대법원이 세운상가 쪽에 이 거의 40층에 가까운 빌딩을 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는 배치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다만 세운상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운상가 주변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의견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묘 보존과 개발을 좀 조화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층고를 과연 40층까지 해야 되느냐. 높이에 있어서는 아마 그 부분을 낮추는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